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란 표현 안 쓰겠다. 또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이 계속되자 아예 격을 낮춰서 영부인도 안 쓰고 지원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계속 부동산 관련 세금, 양도세도 다주택자 깎아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공시가격도 조정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그럴 계획 없다고 했고 청와대도 부정적입니다.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와 청와대 또 정부의 목소리가 다르면서 오히려 혼란만 커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여야의 대변인 토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설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이준석 대표 선대위 보직을 사퇴했잖아요. 예. 그 뒤 배경이 또 새로 추가로 알려진 게 있습니다. 바로 8명의 교수 출신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썰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는요? 네, 고액 알바, 재택 알바 이런 류의 알바 포스팅을 보시면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르고 했다면 죄가 아닌 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허은하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 요일의 한 중간 여야 대변인들의 날선 토크를 기대합니다. 근데 요즘 국민의힘에 네. 논란이 많아서 네, 하실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뵙고 위로도 싶었습니다. 해주시고 네. 그러시겠네요. 논란은 뭐 다 있죠. 어디 가나. 저희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공평하게 주제를 배분하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이 시끄러워가지고 아무래도 시끄러운 쪽이 커 보이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은 늘 야당을 먼저 하시고 오래 하시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꼭 그럴 그러시는 건 의도는 아니시죠? 아닌데 예, 네. 이쪽이 계속 커서 예. 저희는 늘 균형 잡힌 공평하게, 예. 시사 프로그램을 저도 그렇게 지향하고 믿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논란이 요즘 많은 야당 얘기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얘기한 겁니다.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배우자가 이토록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이런 말씀 대선이 있었나 싶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공식 석상에 등장한 적도 없었는데 주가 조작 의혹에 최근엔 허위 이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죠. 그래서 윤 후보는 한때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뭐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그 현실을 좀 잘 보고 하세요.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대학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만 나오고. 그리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김 씨에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윤 후보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당선되면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에 논란이 되니까 아예 없애자는 논조인 걸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영부인 없다가 됐습니다. 제가 언격결에 억양이 약간 옛날 TV 프로그램 억양이 됐는데 연구 예, 없다. 영부인 없답니다. 영부인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란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인터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생각이 저런 게 있으시구나라는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후보가 그냥 얘기했다고 바로 공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후보와 선대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논과 절차를 거쳐야죠. 예, 지금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나오셨으니까 네. 여쭤보면 만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2부속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원희룡 본부장 말처럼 고려해 볼 수 있는 참고 사항인가요?
우선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예. 의논하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공약이 될 수는 없다라는 예. 의견이시고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무리한 말바꾸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지는 못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당무 우선권이 국민의힘엔 딱 있는데 일단 그 후보가 미리 좀 상의를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일단 선대위 내에서도 의견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을 하면은 예. 김건희 씨,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니까 정치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토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배우자 아니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 이 부속실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맥락은 짐작이 되고 이해가 되죠. 지금 예. 어쨌든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영부인 별거 아니야. 또는 별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별거 아니게 만들면 돼. 이제 예.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실제 가능한 얘기인 거냐라는 측면에선 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히 뭐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자리라기보다는 몇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급의 이제 행사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군의 날에 뭐 기념 행사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셔야 되는데 뭐 그날 뭐 갑자기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상징적인 영부인이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뭐 해외 순방에 갔을 때 상대방이 퍼스트 레이디가 있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함께 외교를 같이 하기도 하는 이런 실질적 역할이 있어서 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아예 뭐 배우자가 없는 경우면 모르겠으되 실질적으로는 뭐 영부인의 일정과 이걸 챙기는 부속실을 폐지한다거나 또는 영부인 아니라 그냥 부인 이렇게 부른다거나 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에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대통령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가 외교인데 예. 외교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의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전에서 빠지지 않는 게 그 오신 분의 배우자에 대한 의전입니다. 네, 그 안에서 각 나라가 다 만났을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아니니까 다르게 해달라라고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우선은 그 의도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은 정치 개입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극단의 조치로 나는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본부장의 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뭐 사실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 예를 들어 평부인, 범부인 이런다고 하더라도 정치 개입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 영어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스트 레이디 안 하고 그냥 레이디? 레이디 해도 하려면 하는 거잖아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고 해도 비서실의 인원 몇 명이 또 담당을 해버리면 역시 하는 거고 또 비서실에서 어쨌든 담당은 부속실에서 해야 되니까 그쵸. 누군가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직책의 뭐 명칭이 중요한 것도 네. 아니고 그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최순실 씨가 문제됐던 것도 어떤 직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예. 발생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영부인을 어떻게 부르냐 뭐 또는 부속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보다 오히려 정식으로 무언가를 갖추고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얘기로 보이고 사실 요 얘기의 배경 자체는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력 경력 위조든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한 조금 이렇게 불식 목적일 텐데 좀 본질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도 약간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는 약간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굳이 영부인 호칭을 안 쓰더라도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시간을 누가 가장 많이 같이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네네. 별거를 하지 않는 한 영부인은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러 의견들이 네. 또 들어가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몇몇 영부인들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신을 이제 갑작스럽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경수 여사라던가 뭐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을 예. 많이 잘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국민들의 기대치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아마 했을 겁니다, 주변에. 예. 네. 그다음 뭐 앞서 이소영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해외 순방을 가면 과거에도 저희 보면 2019년에 한미 정상회담 때 환tab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영부인 호칭을 안 하면 좀 따로 약간 더 떨어져 앉아야 되는가 이것도 좀 애매하고 예. 그다음에 올 10월이죠. G20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장 앞에서 사실은 굳이 호칭을 뭐로 하든 간에 대통령의 배우자 우리로선 영부인은 국제 무대에서 외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합니다. 그만큼 네네. 무거운 자리지요. 예. 외교도 외교고 그 사실은 이제 국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대신하는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분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배우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이 응당 직접 방문해야 되는 위문의 자리나 이런 곳에 이제 대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역할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배우자로서의 사회 활동이라던가 상징적인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부인 얘기는 그렇다고 청와대를 축소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전에도 많은 인터뷰에서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자리를 30% 정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석 자리를 없앨 생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담당했던 자리죠. 검찰총장일 때 너무 당해서 그런지 민정수석은 꼭 없애겠다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나머지 수석들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 또는 청와대와 정부와의 관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모든 정부에서 이제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청와대가 정부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국정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정부의 관료들은 경험과 전문성과 정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5년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장악 뭐 내지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 우리는 대통령제인데 예. 대통령이 실제로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그 리드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석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고 예. 이런 걸 지휘하는 실질적 라인들을 폐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청와대는 정부가 말을 안 듣는다. 오히려 불만이 세고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불만이 있고 이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 거고 이제 뭐 청와대를 줄인다, 뭐 작은 정부를 만든다, 뭐 이런 맥락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면 이제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예. 우리 헌법 체계,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손발이 되는 수석만 없앤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뭐 부작용 내지는 단점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문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보수 입장에서 늘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예. 저희의 가치이고 뭐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나 어느 곳의 리더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 제시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다음 논의하는 거죠. 아까 영부인 문제처럼. 예.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간 영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민정수석에 대한 폐해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이 참모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모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내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조언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 정부 부처에 제대로 전달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참모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민정수석은 여야를 다 막론하고 문제들이 있었죠. 예. 자신이 호가호위를 한다거나 자신의 그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고 원래 목표 왜 이 참모들이 생겼느냐에 대한 그 아까 뭐 가교 역할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는데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정수석하고 나머지 다른 수석의 문제는 조금 쟁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일단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제 이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말의 맥락상 민정수석이 사정 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겠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자리에서 아마 이게 관훈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내가 당선되어서 누군가 인사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모든 정보 라인, 수사 라인을 동원해서 검증하겠다. 인사검증 때 말이었죠. 뭐 이런 예.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예컨대 검찰에 맡기면 된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피조사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닌데 그거를 조사한다? 이거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민간인 사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국정원 같은 사정기관이나 뭐 수사기관의 어떤 강제 수사권이나 조직을 동원해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한다. 미리 인사와 관련해서 참고할 정보를 수집한다. 이게 사실은 사찰인 거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 폐해를 경험했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체가 사실은 그 과거에 판사 사찰 문제로 징계를 받고 뭐 행정법원에서도 이게 뭐 2개월 정직이 가볍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는 좀 공감이 안 갑니다. 네. 일단 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는 약간 애매하다는 말씀이죠.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오히려 검찰이나 사정기관에 그 일을 준다면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셨고요. 예. 원래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였는데 요번 정부에서는 그 활동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정수석실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지금 못한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좁혀서 그것만 바라보면은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 구조 개편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우선은 대통령과 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늘리겠다.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그 지점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그 강력한 의지를 구조 개편의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저는, 허나 의원님이 소통 네. 이제 만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부처하고 예,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루돌프로 네네. 잡았습니다. 갑자기 웬 루돌프냐? 크리스마스가 이제 사흘 앞이어서 루돌프냐? 그건 아니고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늦은 밤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저렇게 과거에 본인이 2012년에 썼던 걸 올렸습니다. 루돌프 머리띠라고 쓰여 있고요. 대통령 당선인 2012년이니까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청년들과 노래 부르시면서 썼던 거다. 보관했다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실 때 다시 선물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썼던 루돌프 사슴코는 아니고 뿔이네요. 뿔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걸 어젯밤에 무려 9년 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21일이니까 딱 날짜를 보니까 이게 페이스북 기능에 그치, 뭐죠? 과거 소환. 과거 추억 소환하는 그게 올라와서 갑자기 올린 건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실 때 선물해야겠다고 했으니까 선물은 안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과거 소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올린 이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어제 같은 날에 우선은 페이스북에 추억 소환이 됐으니까 네. 아 그랬지 하고 올리는 게 첫 번째였을 것 같고요. 물어보셨나요? 혹시 친하시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이준석 대표랑 네 친하다고 안 친한가요? 안 친하진 않습니다. 안 친하진 않고 예. 제가 이준석 대표님을 곁에서 보면서 대표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느낀 점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이잖아요. 예. 10년 전이면은 이준석 대표가 20대 후반
그러니까 27, 28이었을 때입니다. 저 뒤에 그 사진만 봐도 그 표정이 상당히 헬맞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 정말 젊은 그 파릇파릇한 정치인으로서 새 정치를 생각을 예. 했었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새 정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일조도 했고 그 후에 이분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랬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잖아요. 예. 저희와 함께 대화할 때도 하는 그때 제대로 된 쓴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을 성공시키지 못했더라도 이번에는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어 그분에게 마지막에 이걸 씌워드리고 싶다라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로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자기보다 더 선거를 열심히 뛰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진짜 열심히 실질적인 실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계셨죠. 예. 네, 하셨고 예. 이제는 뭐 당대표로서의 활동을 이제 하실 때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래서 지금 길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좀 나오나 하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네, 아무것도 없나요?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그러면 올린 거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성공시키고 싶고 성공한 대통령이 성공해서 마무리하지 않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맥락에서 허은하 보면 대변인께서는 곤란한 입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좋아하시네 이세영 의원님 또 이쪽에 아니요. 뭔가 생기면 웃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힘들어요? 이세영 의원님 참 왜 솔직하신 힘든 거 성격이세요. 아닌데? 아니 솔직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솔직한 거. 아니 일단 정치인이 예. 아무 이유 없이 뭐 포스팅을 하지 않죠. 그리고 뭐 9년 전에 어머 추억 돋네 이렇게 무슨 페이스북 올릴 정도의 상황도 어제 아니었잖아요. 예. 메시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공유한 내용 보면은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때 선물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윤석열 후보 성공한 대통령 되려거든 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 당선되고 성공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아직 기회는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저는 메시지를 암시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아요. 하고 뭐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 비유는 뭐 당대표랑 후보 사이에 적절한 비유 아닐 수도 있는데 연인한테 헤어지자고 이제 통보한 다음에 이제 내가 아직 미련이 있어요. 그럼 괜히 상대방이 이제 보고 있는 걸 아니까 괜히 이제 슬픈 글을 올리기도 하고 예. 아니면 나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하고 나 나 외롭지 않아 이런 거 이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사실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예전에 이제 비평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상징들을 과잉 해석하는 경우는 좀씩 있는데 이준석 대표 스타일을 보면 과거에 울산회동 전에 부산 가서 장제원 의원 사진 지역 사무소에 가서 뒤에 걸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언급 안 하고 그냥 지역 당에 갔다 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다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어제 얘기할 때는 장제원을 윤핵관으로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장제원 의원을.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사진을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좀 과잉 해석일 수 있는데 갑자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소환한 건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이렇게 이른바 측근들에 둘러싸여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그 좀 과한 건가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미래에게,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보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 같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은 그 정치인 이준석은 정말 큰 정치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진 하나 올려서 이렇게 약 올려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정치인은 아니구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치 선배죠, 저한테는. 10년이 넘은 정치 선배인데 말씀하셨던 것도 정답 같긴 해요. 가끔씩 짓궂긴 합니다만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담아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담아내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를 들어 박근혜 씨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 하하 이건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이건지 이게 거기까지 뉘앙스는 제가 못 읽겠더라고요. 차마. 조심하자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나는 무조건 정권 교체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할 정도다. 자신의 모든 것의 목표를 그걸로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해봐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 대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예. 말씀도 오늘 하시고. 근데 이 뭐 루돌프 머리띠 사진 왜 올렸는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진짜 말씀 맞다나 큰 뭐 그런 막 함이나 의도는 없이 추억이 돋아서 올린 거라고 하면 그건 진짜로 약 올리는 거고요. 왜냐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노에 페이스북을 올리고 뭐 사퇴하고 막 동반 사퇴하고 난리가 났는데 추억을 공유한다? 아무 이유 없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당대표 정도로 되시는 분, 그러니까 큰 정치인인데 그런 분이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당연히 거기에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그 함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그 같아요. 함의가 역사를 잊은 보수에게 미래가 없고 그리고 나는 꼭 정권 교체를 해보고 싶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거기에 결국,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전화해라는 거 메시지. 아니에요? 성공한 대통령 되고 싶으면 그렇게 전화해라. 단순하게 어. 생각하는 것 그건 같지는 아니고요? 않고요. 근데 이미 당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선대위 직함을 모두 사퇴하겠다. 미련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화해 내가 전화하면 다시 갈게라고는 거는 그럼요. 좀 그렇지는 그건 않을 것 어렵- 같아요. 근데 나를 근데 잊어달라 이게-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없이 잘해봐라. 연애하고 저는 이게 연결할 제일 수 있는 건 정확한 아니에요. 해석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간다. 나 없이 잘해봐라. 여기서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예. 사실은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봐왔을 때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찾아온 이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새정치에 생각해요. 대한 열망은 안철수 후보가 제일 컸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러니까 새 시대의 새 정치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고 의원 쪽에서 새정치를 많이 원하는군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진짜 퍼스트 펭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먼저 뛰어드는 사람 펭귄이 있기 예. 때문에 뒤에 쫓아가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은 정치적으로 구태적인 거 버려야 될 거 정말 많고 개혁해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뭐 시험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그의 정치적인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역할을 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우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정말 갖고 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정치를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는 30대 정치인이 설 수 없을 거라는 책임감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뭐 여러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국 정치사에서 한 걸음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역할과 기여가 저는 지금까지 분명히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응원하는 예. 마음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뭐 예컨대 돌발 행동이나 거친 말이나 뭐 감정이 섞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 근데 다만 국민의힘의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 저는 조금 이제 저 이준석 대표랑 같은 동갑내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30대 정치인을 이렇게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30대의 당대표가 아니라 뭐 50대, 60대의 뭐 3선, 4선 된 당대표였으면 저렇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어젠가도 이제 조수진 최고가 인터뷰하면서 뭐 내가 사실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뭐 예. 나이가 많으면 뭐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런 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비교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가 많으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라는 표현을 해서 그 앞에 사실 이제 암시했죠. 네, 예. 뭐 조금 더 나이가 많다 이제 이 얘기가 앞에 예.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당 대표로 뽑을 때는 우리 당이 위기고 그래서 쇄신해야 되고 젊은 당 대표가 필요하고 20대, 20, 30대 세대도 포용해야 되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인 이준석 대표의 권한과 뭐 어떤 무게감과 이제 이런 것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존중해주지 않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정치가 예. 조금 더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일단- 너무 감사한 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더 논의를 해서 사실은 김지원 최고위원이 앞서 얘기한 거는 이준석 대표도 이건 너무 잘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 자리가 가벼운 자리는 아니고
앞서 뛰어든다라고 하셨는데 뛰어내린다. 이준석 대표가 그건 책임지는 모습으로 뛰어내린다라고 했는데 섣불지고 불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배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난 안 탄다. 알아서 잘 가시오. 그런 요건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뛰어내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보면 이준석 대표는 과연 잘했냐.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것은 객관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고 곁에서 지켜봤을 땐 지금 저렇게 안 하면 시점을 놓칠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다시 돌아올 걸로 보십니까? 선대위로? 지금은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 이게 서열이라는 것과 뭐 여러 가지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무언가 이렇게 요청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은 나이가 80이 넘어서가 아니거든요.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력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랑 똑같이 저희가 당대표로 이준석 대표를 모셨을 때는 그의 정치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저는 그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곁에서 볼 때 좀 너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예. 예, 이 앞으로 이러다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곁에서 볼 때 너무한 게 뭔지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계속 좀 불리한 것만 제가 너무 물어본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괜히 볼 때 미안하시고. 뭐가 그렇게 너무했나요? 아니 우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뽑아놓은 당 대표고 대표의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예. 사실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뭐 제가 제 입으로 저희 당 얘기를 한다라는 게 참 힘든 일이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네. 김재원 최고가 그 라디오 나와가지고 당 대표가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그렇죠. 쓰는데 네.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그 깔려 있는 심리는 저 젊은 당 대표여서 가볍게 행동한다 이제 사실 계속 그런 유의 표현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존중심이 없다. 근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뽑으면서 국민의힘도 굉장히 지지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한 흐름을 타게 된 건데 활용은 그 이미지와 혁신성은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권위나 역할은 존중해주지 않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그런 뜻에서 또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양쪽을 다 아니에요. 방어하려고 왜냐면 최고위에 힘드세요. 왔을 때도 한쪽- 서로 되게 친하게 지내시고 하시는데 아마 그냥 지켜줬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제가 볼 때 두 생각합니다. 분이 안 친해요. 왜냐면은 김재현 최고위원님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방송도 보고 제가 같이 방송하기도 예. 하고 이러는데 당대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방송에 나와서. 친한 관계에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요. 최고위에서만 친하신가 봐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최고위에서 그렇게 친하지 않으신 되게 걸로. 친하세요. 아 그래요? 되게 잘 지내세요. 경선 기간 할 때. 중에서도 예. 대표랑 약간 이렇게 아. 충돌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곁에 지금- 있는 제가 잘 모르는 거네요. 예. 일단 뭐 짓궂은 마음이면 계속 저는 하은하 의원님한테 그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김재원이냐 이준석이냐 이준석이냐 이준석. 윤석열이냐. 이준석이죠. 당대표인데. 자, 넘어가도록 이준석 대표입니까 윤석열 후보입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생각이 돌리기, 듭니다. 말 돌리기. 네. 아 그거는 대답하기 선대위는 힘드신 지금 거고. 선대위는 지금 예. 책임지고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제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의 실력을 믿습니다. 오늘 몇 분 이제 국민의힘 그 선대위 쪽에 물어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터질 폭탄이다. 잘 나갔다. 선거 이제 대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터지면 더 위태롭다. 가면 다시 돌아오면 또 폭발한다. 이런 의견도 있긴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 누군가요? 그건 성이 제가 어떻게 되는 말씀을 못 겁니까 드리죠. 지금? 예. 그 성은 핵심 뭐 영어인데요. 철자로는 네. 영어인데 아무튼 제가 그거 말씀드릴 수가 없고 취재원이니까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당면서 영어입니까? 이걸 크게 보는 것 같고. 아, 어쨌든. 어쨌든. 아니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오늘인가 어젠가 보니까 후보하고는 대화를 해봤냐 전혀 한 적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전열한 표현을 쓰죠. 근데 사실은 뭐 당규상으로도 뭐 당무 우선권이든 그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권한은 사실 후보에게 있는 건데 후보로서는 사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분의 정치적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선대위 과정이 유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당대표하고 다른 어떤 지도부 사이의 갈등을 약간 제3자적으로 보시면서 이거 몇 달 후면 없어질 조직인데 뭐 이거 갖고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까지 뭐 그만두고 할 일이야? 예. 이렇게 다른 사람 일을 논평하듯이 하는 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뭐 상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전화번호 알잖아요.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갈등이 한번 몇 달 전에 있었을 때도 뭐 서로 뭐 대화도 안 하고 통화도 안 하고 그랬다라는 게 이제 계속 페이스북으로만 서로 전쟁하고 이랬는데 예.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듣고 소통하고 나름의 절충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예. 이게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런 지금 부분-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딱 준비한 걸 이소영 의원님이 어떻게 아주 아, 정말 그래 귀신 그럼 듣고 나서 하면 쪽집게처럼 됩니까? 딱 한데 지금 동아일보의 저 부분입니다.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 몇 달 지나고 나면 없어질 조직인데 무슨 파워 게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제1야당 당대표가 당연직인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버리겠다, 미련 없다라고 했는데 너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소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서 저희가 그 청와대 조직 얘기할 때 소통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소통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저럴 일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큰 일인데 너무 대충 다루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생각은 같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진짜 많이 정치를 배우게 되는데 예. 이번에 윤석열 후보도 짧은 기간에 진짜 많은 걸 배우시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예. 이준석 대표도 정치 신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과 선거를 치러보지 못한 경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 같이 살 때도 그렇잖아요. 부인하고 싸울 때 같이 있어서 몰라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는 거니까 얼마나 그 부인이 소중한지, 남편이 예. 소중한지 몰라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싶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제대로 이 소통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하면서 전달을 하는 분이 예. 계셨더라면 아마도 윤 후보는 저렇게 말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소소한 그 결정을 내려야 될 것처럼 만약 보고했다면 윤 후보 생각했을 때 그래 뭐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지금 않을까 허 의원님 싶습니다. 말을 제가 좀 비약해서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윤 후보 주변에 간신히 있어서 상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비약입니다. 간신은 비약이라고 아니죠. 해서 하면 예. 예 그렇게 가도 왜냐하면 대변인님은 이제 말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이준석 좀 더 대표가 파리 색깔을 때라고 비면 했던. 예 그렇죠. 분위기를 파리 이렇게 때와 이끌어가시면 하이에나가- 많이 되겠고요. 아, 그런가요? 그런 예. 거는 아니죠. 그리고 예, 또 그건 아닌가요? 예, 그때 이제 또 철원도 가시고 바쁘셨을 텐데 사실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다들 말씀하시지만 중간에 이렇게 막 끼어들어서 뭔가 기사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결정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는데 짧게 예.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밤에 더 진지하게 얘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어쨌든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봤을 때 나중에 만일 대선에 이겨서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럼 또 후보 마음대로 한다고 할 거 아니야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조건 뭐 다른 사람들 의견을 예컨대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 맡기고 나는 몰라 이게 리더십은 사실 아니고 이준석 대표 적어도 당대표라고 하면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동반자라고 소통하세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아니, 대표는 그 전혀 없다.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예. 중요한 파트너들하고는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쨌든 절충점을 찾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라도 어떤 이제 상황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리더십인데 지금 이제 이 선대위 구성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한 70 며칠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주는 리더십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 지점에서 강점이 권한임을 해버린다라는 게 강점이자 단점이 정치인으로서는 될 수 있다라는 지적 같아요. 근데 권한위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잘 돌아가고 있나 봐야 되는데 위임하고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당내 선대위 갈등 문제로 메시지가 그러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좋은 메시지는 숨겨지고 오히려 이제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써버릇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북을 찾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에 헌화를 하려다가 거센 학생들의 시위 또 5.18 관련 단체들의 시위에 막혔습니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죠. 비판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세종 열사가 산화한 자리에 있는 바닥에 표지석이 있는데 잠시 뒤면 나올 텐데요. 거기에 헌화하고 묵념을 했고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당내 선대위 문제도 계속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호남의 민심 오늘 예정된 일정이긴 합니다만 역시 뜻대로는 좀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다른 예를 들어 충청도를 방문했을 때 지역 공약들을 하고 이럴 때도 당시 이준석 대표의 갈등 때문에 그때는 좀 좋은 메시지는 다 감춰져 버렸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안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죠. 윤석열 후보의 강점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대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끈기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을 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 표정이 제가 좀 안 갑자기 좋으시네요. 생각난 게 그때 이제 울산에 내려갈 때 윤석열 후보가 지난 3일이죠. 울산에 내려갈 때 그때 이제 기자들이 오늘 만나실 겁니까? 그러면 뭐 만나면 뭐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력이란 단어랑은 약간 잘 어울리지는 약간 않아서 츤데레 느낌인데 노력은 하시는 츤데레? 것 같습니다. 아. 노력을 하는 지점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길게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쪽 이준석 그러게 대표에게만 말입니다. 해서 이슈가 이쪽이 많아서 예, 여당 거 하시죠. 예, 여당 걸로 이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썰픽,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오늘 중요 썰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청년들에게 짱돌 날린 격. 오늘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청년들에게 짱돌을 날렸다.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어제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재산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아니 30대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돈 못 벌겠습니까? 뭘 해서든지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알바로 3천만 원 벌기, 최저시급이 8,720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한다고 하면은 1년 9개월 정도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고액 알바라면 모를까 싶지 않겠는데 뭐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숨만 쉬고 모아야 한다는 거겠죠. 자, 2위 보시죠. 윤석열 정전협정 위반. 사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철원 백골 부대를 방문한 날입니다. 비무장지대에 견학하면서 군복을 갖춰 입은 윤 후보, 야무지게 이렇게 헬멧에 완장까지 착용을 했는데요. 오늘 유엔군 사령부에서 윤 후보의 방문이 북한과 협의한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전선 사단이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인이 전투복과 완장을 착용하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사의 승인 없는 추가 인원의 출입도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 측은 국방부의 출입 허가를 받았고 군복 착용은 부대의 안내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리 보시죠. 특검으로 죽음의 행렬 중단시켜야. 어제 김문기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는 검찰 수사가 초래한 비극이라며 여야는 즉각 쌍특검에 합의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떠오른 특검들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 특검법 발의 이민이 요청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 썰을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 골라서 촌철살인을 좀 더 해주시면 이소영 의원님은.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촌철살인 할 썰픽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를 하자니까 조금 부담돼서 그렇죠. 네, 저는 3번 청년들에게 짱돌 날린 격. 예. 예. 한근택 대변인 얘기죠? 예. 그 발언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가 된 남자가 2, 3천도 못 벌겠냐? 이 말 자체가
그러면 2, 3천을 못 버는 사람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인가? 라는 것도 있고요. 현실 파악이 좀 안 되는 게 저도 좀 아는 분이 좀 안타까운데 이 대변인에게 예. 지금 2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계속 모으는 게 생활비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벌려면 3,440여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수로 치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430일을 일을 해야 예. 한 푼도 안 쓰고 해야 모아지는 돈이 3천만 원입니다. 예. 한 푼도 안 쓰고 그게 네. 중요한 거죠, 사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던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월급 줄 때요. 그 최저시급 이상을 준다라는 게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월급을 이제 최저시급 수준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판단을 안 하신 건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황근태 대변인이 변호사인데다가 그래서 아마 변호사 알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대변인이고 활동이 많은 편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근데 그래도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모르면 아는 척이라도 하지 마셨어야 된다라는 거고 청년 친화적인 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재명 예. 후보가. 근데 대변인께서 이렇게 청년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이 말씀하신 것은 실수라고 아니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허은하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대체로 다 공감하고 그 사실 현근택 대변인이 원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분인데 원래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제 좀 실수 내지는 잘못을 하신 것 같고 이게 3천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고 하셨어도 아마 그렇죠.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꼈을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얘기를 할 때 무언가를 비교해서 또는 무언가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항상 누군가한테 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조심해야 부분은 돼요. 조심해야 되고 예.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저도 네. 생각합니다. 네. 훈훈하네요. 훈훈하네요. 네. 예. 아니 뭐 이런 뭐 조심해야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 현근택 대변인 얘기에서 훈훈할 것 같고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로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유준석 후보도- 대표와 윤석열 후보 얘기 사이다. 난처하셨는데 사이다십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픽을 할 게 저 그냥- 오늘 뭐 윤석열 후보님 예. 얘기 앞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방금 유엔사 뭐, 예. 방문하신 거 뭐 이슈가 있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게 캠프 쪽에서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실수. 예. 다만 이제 군 쪽에서는 저는 이걸 몰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최전방에 있는 부대면은 이게 뭐 예컨대 어떤 룰을 규정. 지켜야 되는지는 다 군인들한테 숙지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 뭐 잘 보이고 싶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군 쪽에 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캠프 차원에서도 사실 이제 선거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기면 좋을 텐데 아마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놓친 부분 있지 않나. 저희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썰피까지 들었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주제는 저희가 주제는 계획 없다로 잡았습니다. 이 계획 없다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얘기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1년간 유예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와 청와대 모두 반대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정책실장 얘기인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하여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좀 선택하기 어렵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정부의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세부담을 낮추자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경제부총리가 그럴 계획 없다라고 하는데 여당의 대선 후보가 계속 1년 유예를 하자고 하면 지금 만약에 집을 다주택자 중에 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히려 시장만 혼란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세게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니까 공격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3개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1년은 1년도 아니에요. 3개월간 예. 국민이 어떻게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예. 문재인 정부를 진짜 바닥까지 내리려고 하는구나. 어. 예,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태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도에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정부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싸우려고만 든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사단이 났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포퓰리즘이고 표를 얻기 위한 건데 지금은 표심에 그 신경을 쓰기보다는 본인의 진심에 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게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사달이 난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게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정리된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게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현 정부하고 새 정부의 입장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아직 왜냐하면 정부 안 나왔습니다. 새 정부의 네. 가능성이 네, 아니, 가능성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새로 정부에 도전하는 사람과 예. 현 정부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게 현 정부가 이제 작년에 70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데 새로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보다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견이나 뭐 차별화나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김부겸 총리께서 이제 라디오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이 중과유예에 대해서 뭐 고민, 우려하시는 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5월 말까지 중과유예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매물 뭐 나오는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실효성의 측면.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매물을 그 양도세 중과유예 때문에 내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신뢰가 깨지는 측면. 이제 요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도 저는 일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어쨌든 부동산 가격 안정화나 뭐 서민 경제 이런 측면에서 이 매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올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 다양한 시각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5월 말까지의 중과유예 때는 종부세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죠. 예. 그러니까 보유세가 낮은 상태에서 양도세가 높을 때의 효과와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종부세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면서 양도세가 높을 때에는 사실 이제 매물 효과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 신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당선이 되면은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TF 워킹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종합적으로 보겠다. 원래 오늘 말씀하셨죠. 의총을 해서 이 부분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제 갈등이 당내 다른 목소리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찬반이 그래서 이제 정책의총에서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냥 워킹그룹 만들어서 하겠다. 뭐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보다는 사실 지금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바로 이렇게 유예를 추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세제에 대한 검토를 워킹그룹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부동산 정책 26번 남발을 해가지고 지금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예. 마지막까지 우선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후보가 공약도 아니고 유턴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정책에 대해서는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해보는 건 누구냐? 국민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공약도 아니고 지금 와서 막 겁박을 하면서 해라 안 해라 하다가 이제는 뭐 워킹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그랬을 때 근데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건지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과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지 이건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고 지금 이건 진짜 난장판이다. 이거는 워킹그룹 만들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건 우선은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는 거를 정부에 대한 겁박이다 이런 얘기는 정치적 처음 의사만 듣고요. 의사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니 겁박을 했으면 이렇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겁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한 해법을 본인 의견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선 후보가 뭐 여당의 대선 후보 결정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부가 동의해야 되고 야당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만이라면 뭐 걱정 예. 안 해도 되겠네요. 걱정 안 하셔도 사실 될 것 다주택자 같은데요. 양도세 중과는 법상이기 때문에 지금 과반을 훌쩍 넘은 여당이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그냥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예. 아니긴 합니다. 네. 예, 오늘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가 드디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도 한번 크리스마스처럼 해보죠. 네, 크리스마스처럼 준비한 첫 번째 재료 이겁니다. 대학 교수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양심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8인의 의원들. 앞서 저희가 봤던 거는 다른 분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그 8인의 의원들 중 한 명 윤핵관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어제였죠. 자, 조수진 의원, 조수진 최고위원, 윤핵관은 아니어도 저희가 만든 말, 윤다관이라고 다관? 했잖아요. 다른 관계자일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바로 그 뉴스설기 분석을 뒷받침하는 보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옹호 회견에 반대하니까 바로 그 사실이 윤 후보에게 보고가 됐더라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옹호 회견이 뭐냐면 지난 20일에 있었던 앞서 보신 바로 그 회견인데요. 교수 출신의 8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자, 김건희 씨 코나 컨텐츠 대표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실이 윤 후보에게 보고가 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해라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회견이 열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앞서 조명의 의원 그 회견 장면을 저희가 봤던 건데 자, 근데 이 대표는 왜 반대를 한 거예요? 일단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스탠스 차이였던 거죠.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 등은 좀 낮은 자세로 해명을 하자 이런 추이를 좀 보면서 좀 저자세로 가자라는 거였지만 하지만 조수진 의원 같이 또 후보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 세력들은 지금 이제 그 허위 강사 경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수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교수 출신 8명을 모아서 강하게 반박을 해라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전략으로 맞섰던 거죠. 실제로 6가지 의혹에 대해서 가짜다 이렇게 팩트체크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6가지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명희 의원이 교수이기 때문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 거군요. 근데 윤 후보가 역시 초기에는 사과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라는 입장을 유지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윤핵관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도 그런 기류를 미리 파악하고 이렇게 강경 기조를 주장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보다는 후보자 주변의 어떤 강경파들의 입장이 결국엔 더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이 과연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어제 그제 나왔던 그 회견에서 가져왔던 그 바로 이겁니다. 자, 누가 만들었을지 짐작이 가는 이런 카드 뉴스죠. 6가지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좀 찾아볼게요. 3번째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건희 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전문 석사를 땄는데 경영석사라고 허위 기재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해명을 했느냐? 자, 거기 수료 증명서를 보면은 학과에 경영학과가 명시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근거로 든 증명서 잘 안 보일 텐데 앞서서 어느 언론에서 그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라고 공개했던 거랑 똑같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부는 경영학과라고 써 있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학위는 경영 전문 석사라고 써 있거든요. 자, 여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로 그 핵심이 야, 왜 석사학위 명칭을 경영 석사라고 썼냐라는 거죠. 경영 전문 석사라고 쓰지 않고 그러니까 좀 다른 해명을 한 거죠. 근데 들어도 사실 이게 단어 하나 차이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좀 잘 들여다봐야 될. 학위 부분은 이제 단어 하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죠. 자, 반박이 어쨌든 명확하지 않고 약간 불분명하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반박들은 그렇다면 6가지가 있었으니까 맞나요? 또 다른 거 하나 좀 볼 텐데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숙명여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기재를 했는데 미술대학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 국민의힘 그 교수들의 해명이 뭐였냐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미술교육 전공 석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적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라고 적으면 되는데 왜 존재하지도 않는 미술대학원을 졸업했느냐, 뭐 이렇게 적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대학원과 미술대학원은 또 영역이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설명을 하면서 서울대, 숙명여대 얘기를 했지만 해명은 또 서울대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해명하는 카드뉴스도 약간 오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정말 더 많이 그렇죠. 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금 게임산업협회에 근무를 했다라는 그 허위 경력,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전시 수상을 받았다는 그 허위 경력, 전시를 했는지 허위 경력 논란, 이런 게 더 핵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교수 출신 의원들이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반박을 하는 상황.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대표는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일단 낮은 자세로 가자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지만 조수진 최고위원 등의 일부 인사가 강하게 맞대응하자라고 반대하면서 실제 그 뜻을 관철시켜서 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대응조차도 지금 일부 빈틈들이 보이고 있다. 네, 그렇게 거잖아요. 정리를 잘 하셨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앞서서 어제였었죠. 자, 이준석 대표가 보직 사퇴 기자회견할 때 조수진 당시 공보단장은 당대표실에 가서 약 1시간 넘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었잖아요. 네. 그때 결국엔 회견이 끝나고 나와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방에 TV가 없어가지고 기자회견은 못 봤고요.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위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유 막론하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송구하다, 지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자면 저게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소영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게다가 그 대표실에서 어제 기다리면서 그 회견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회견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방에 TV가 없어가지고 기자회견은 못 봤고요. 정말 송구합니다. 자, 저도 그 국회에 있는 여야 당대표실 여러 번 갔는데 그 당대표실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회의실도 있고 집무실도 있고 사무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수진 공보단장이 아마 TV가 없는 곳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TV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저런 모습 때문에. 자,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 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는 손을 뗐다. 자,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드뉴스 아까 보셨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 앞으로 계속 잘 해봐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냉소적인 반응이죠. 자, 결국에 이번 갈등 양상 그 밑에는 김건희 씨 의혹 논란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지금 의견 충돌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윤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수습해 갈지도 정말 관심이 가네요. 두 번째 썰기 보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모든 한간에 알려진 것은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반말하면 실세인가? 정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군요. 그런데 남편이 뭐 직장 상사나 윗사람도 아니고 부부는 사실 평등한 존재인데 서로 반말하는 게 가장 사실 친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요. 반말하는 게 문제입니까? 네, 일단 그 송영길 대표 이야기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같이 식사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김건희 씨 의혹을 검증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 자,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 자, 김건희는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가 될 것이다. 자, 이 논리를 위해서는 바로 가운데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하면 실세다. 따라서 김건희는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위해서 가운데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반말했다 뭐 이런 식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비과학적이고 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네. 부인께서는 혹시 안사람께서는 반말하십니까? 이성대 기자에게? 근데 저희도 서로 반말을 주고받습니다. 아, 그럼 그분이 실세인가요? 뭐 그렇게 또 정의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반말하는 아내니까 집권할 경우에 최순실처럼 될 거다라는 이런 논리는 너무 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사실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자, 예를 들어 비상근 명예직 근무했다던 김건희 씨 뭐 허위 경력 아까 보여드렸죠. 뭐 수상실적 허위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차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네. 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에게 반말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실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근거가 빈약하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대단한 이게 상당히 전근대적인 시각, 가부장적 시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이 사안을 봤을 때 저런 얘기를 많이 봐줘서 사석에서 했다면 조금 이해해볼 뭐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표가 이런 비과학적인 주장을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전해 들은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이런 부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게 또 곧바로 말꼬리를 잡힐 수 있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도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반말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김혜경 씨도 최순실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송영길 대표 지난달에 그 윤석열 후보 예전에 그 돌잔치 때 그 돈을 봐가지고 엔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일의 느낌이 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옛날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합리적인 또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문제 제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말하는 건 곧바로 이렇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 또 나중에 추후에 사과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설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4년 반 동안 3천여 명이 새 번호를 받았는데요. 그 절반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었습니다. 피해를 직접 당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고액알바, 재택알바를 이용해서 구인 광고로 인출책을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대화 내용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자, 보면 회사 이름을 물어보니까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중학생까지 가담할 정도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추선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 번호를 받을 정도면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연간 3만 건에 이르고 있고 피해 금액이 7천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따져보면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그런 그 피해 금액을 그러니까 입금받는 과정에서 무통장 거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통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한 명당 100만 원을 이제
이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출책을 이용해서 피해 금액 1,000만 원을 자기네 쪽으로 이제 입금받기 위해서는 1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작하면서 개인정보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또는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피해 금액을 자기네 쪽으로 이체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유출 피해도 더 많은 것인데요. 실제로 이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건이 약 4,000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45%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변경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주민등록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그런 알바를 구하는 구직자를 속여서 범죄에 좀 가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까 보니까 10대까지 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좀 이런 알바구인의 심각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요.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그런 태국과 같은 데 거점을 마련해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네. 이 총책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당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가 되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피해자들에게 돈을 수거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인출책들을 모집하여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지금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인출책들을 모집하게 되는 경우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까지 이용한 다음에 그냥 버리고 다시 범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출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는 그런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네. 광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21년도 그 최저 시급이 8,72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10만 원에서 또는 15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도에는 인출책이 약 7,0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2배가량으로 늘어나서 14,000명가량의 인출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실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더 심각한 수치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짚고 네, 넘어가고 네, 싶은데 실제로 올해 보이스피싱 가담자 연령 분석을 해봤더니 20대 이하가 40%가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실 구직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요즘 뭐 영끌이다, 뭐 투자했다더라, 누군 얼마나 벌었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고수익에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좀 이건 뭐지? 돈을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20대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일자리를 구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도 있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고수익을 벌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고수익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입을 얻게 되냐면 보통 한 건당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2시간 일해서 버는 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아르바이트,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하루에 2건에서 3건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은 2주일 이상 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 이상 2주일만 일을 해도 200에서 300만 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많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0대 또 요즘에는 심각하게 10대들까지 이런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연루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제 수익금이 적더라도 실제로 이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같이 범죄를 가담한 것으로 치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용되는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들과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단순히 돈만 받아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기 방조죄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 코로나 시국에 대환대출이라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건을 이제 이자가 높으니까 요거를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 낮은 저금리로. 금리로? 그렇죠. 그러면서 문자는 어떻게 가냐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보조를 받아서 특별 한시 판매라고 해서 문자가 가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자
부담이 많았던 분들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서 이거를 대환대출 받기 위해서 돈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출책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냐? 돈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주기 위해서 채무 완제 증명서, 금융감독원 확인서들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위조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사기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고요. 더 나아가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행사죄까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럼 그 피해 금액을 다 물어주게 되느냐? 보통 재산범죄로 인해서 형사법정에 올라오게 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에게 전부 다 이거를 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 수익금이 사실 뭐 10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정도의 배상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된 경우에 굉장히 높은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반이든 조금 더 높은 수준이든 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범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에 따라 수위에 따라서 이 형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렇죠. 알겠지만 사실 쉽게 버는 돈이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고수익인 재택 알바든 근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그렇게 쉽게 번다고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아까 이용되시는 분들이 사회 경력이 굉장히 짧은 20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는 정말로 모르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구인 광고 사이트에 굉장히 치밀하게 아까도 보셨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준다거나 실제 있는 회사처럼 가장한다거나 해서 처음에는 속입니다. 네. 다만 이게 범죄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에서만 나타나는 특유한 형태가 있는데요. 골목이나 역 근처에서 돈다발을 전달받는다거나 아까 같이 무통장 거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뭐 10개, 20개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모르는 외국인한테 이 돈을 전달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중간에 알게 됩니다. 다만 고수익이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근데 수거책, 단순히 수거책이더라도 어쨌든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굉장히 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선희 변호사와 보이스피싱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